중국 정부는 지난해 성장률이 5.2%를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올해 1분기 성장률은 또 5.3%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건 통계 조작이 틀림없다고 봐요. 중국 대도시에 노숙자들이 급증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금융이라는 홍수를 막아놓고 있었는데 홍수가 계속 밀려오고 있어요.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그런 데가 있을 정도로 지금 부채 상황이 심각해요. 해결할 길을 찾아야 돼요. 근데 안 보여. 중국 정부는 지난해 성장률이 5.2%를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또 올해 1분기 성장률은 또 5.3%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건 통계 조작이 틀림없다고 봐요. 중국 대도시에 노숙자들이 급증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중국의 전력 소비량, 기타 그 시장의 거리들 보여주는 그 화면들 있잖아요. TV 화면. 그런 거 등등을 봤을 때는 통계 조작이 거의 틀림없는 것 같아요. 지난해 하반기에 이미 마이너스 성장 갔다고 봐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일반적으로 금융위기는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꺼지면서 붕괴되고 그러면서 유동성이 수축이 돼서 신용 파괴원리를 작동시키고 이게 금융위기를 일으키면서 벌어지거든요. 중국 부동산 시장은 지금 붕괴돼 있다고 봐도 틀림없어요. 어쩌면 2019년도에 이미 부동산 시장은 붕괴를 시작했는지도 몰라요. 당시에 빈집이 무려 6,500만 채라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지금 빈집이 1억 채가 넘는데요. 여기에다 건설이 중단된 주택도 3천만 채가 넘는다 그래요. 그럼 부동산 시장은 이미 붕괴됐죠. 그럼 금융위기가 급속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중국은 강력한 통제경제 체제예요. 이 강력한 통제경제 체제라는 댐을 쌓아서 금융위기라는 홍수를 막아놓고 있었는데 홍수가 계속 밀려오고 있어요. 부동산 업계 1, 2위를 다퉜던 흥다, 비구유한 이미 도산이잖아요. 또 국유기업은 왕커. 여기까지 지금 도산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그 밖에 부동산 시장에다가 재원을 조달해줬던 각종 투자가 신탁 회사들. 만기가 돌아온 금융상품들 환매를 못 해주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해결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중국 정부가 빈집 모두 다 매입해서 그 임대로 돌려서 국민들한테 나눠주면 돼요. 또 건설이 중단된 거는 인수해서 완공시켜서 임대로 돌리면 돼요. 근데 중국 정부의 국가부채가 그걸 감당을 못해요. 지금 중국의 국가부채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다는 일본이 200% 정도 되는데 280%예요. 지금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그런 데가 있을 정도로 지금 부채 상황이 심각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해소할 재원을 마련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중국 경제는 악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싶어요. 거기에다가 몰려오는 홍수를 댐을 쌓아서 쌓아놨으니까 점점 파괴력은 커졌을 거 아니에요. 그게 터지면 중국 경제는 거의 막 가는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다 중국은 일본이 초장기 경기 부진을 초래했던 그 정책을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어요. 일본이 이 초장기 경기 부진에 들어가게 된 경제정책이 뭔가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일본은 1980년대 말에 부동산 거품, 주식시장 거품이 꺼지면서 경기가 급강하했는데 그 뒤부터 엔저 정책을 8번을 펼쳐요. 환율을 끌어올리면 수출이 증가하고 수출이 증가하면 경기가 호전된다. 이렇게 잘못 믿고 엔저 정책을 8번을 펼쳤는데 단 한 번도 경기를 살려내지 못했어요. 그 정책을 중국이 그대로 따라서 가고 있어요. 중국 위안화 환율이 한때 6.1위안을 유지하다가 지금은 7.1위안까지 올라가 있어요. 일본의 엔저 정책과 똑같은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거기에다 일본은 또 경상수지 흑자가 대규모고 만성적이니까 경상수지 흑자를 해외로 유출시키는 정책을 펼쳐요. 이거는 수출로 벌어들인 소득을 즉각 해외로 유출시키는 정책이잖아요. 내수는 부진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일본은 초장기 경기 부진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연평균 성장률이 0.8%밖에 안 된다니까요. 중국도 똑같은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중국은 거기에다 일본보다 더 못해요. 주로 1대1로 사업 등등에다가 부실화될 수밖에 없는 그 사업에다가 경상수지 흑자를 계속해서 해외로 유출시켜서 거기다 투입하고 있어요. 그러니 중국 경제의 앞날은 불투명할 수밖에 없죠. 여기에다가 세계적으로 민주화 없이 경제 성장을 지속한 나라는 없어요. 일시적으로는 이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길어봐야 5년이에요. 더 이상 가진 못해요.
세계사에서 반대 사례가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민주화가 되면 경제 활동도 자유스러워지잖아요. 경제 활동이 자유스러워지면 또 경제 활동이 활성화될 거 아니에요. 그게 생산 늘고 투자 늘고 고용 늘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성장률이 빨라지는 거예요. 중국도 그랬잖아요. 등소평이 집권한 이후에 개혁 개방을 통해서 최소한 경제 민주화라도 계속해서 진행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의 경제 업적을 이룩했어요. 근데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정치 민주화는 물 건너갔고 이미 독재화로 가고 있고 영구 집권으로 가고 있고 또 경제 민주화까지 후퇴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중국 경제는 일본보다 더 나쁜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중국의 앞날이 대단히 어둡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에다 중국에서든 혹은 미국에서든 아니면 다 어느 나라에서든 금리가 터지잖아요. 그럼 그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을 나라가 중국이에요. 댐 위에다 지금 금융위기를 가둬놓고 있는데 거기에 세계적인 금리가 덮쳐봐요. 그 댐이 무너져 오라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중국 양회에서 발표한 경제정책들이 있잖아요. 근래의 경제정책에서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제 눈에는 새로운 게 하나도 안 보여요. 똑같아요. 그러면 중국 경제가 2010년대 중반 이후로 계속해서 성장률이 떨어졌잖아요. 정책이 안 바뀌었으니까 그 흐름이 계속 갈 거 아니에요. 중국 경제는 계속해서 하강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기도 해요. 중국 경제의 앞날은 너무 어두워요. 하루빨리 중국에서 개과천선? 이런 정책 변경?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경제 민주화라도 좀 이루어져야 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금 부동산 시장의 그런 문제들 해결할 길을 찾아야 돼요. 안 보여. 더 중요하게는 중국이 자꾸만 뭔가 숨겨요. 청년 실업률이 지나치게 높다 그러니까 그것도 조작을 하잖아요. 대도시에 노숙자가 많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성장률이 대폭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갔을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조작을 했잖아요. 지난해 5% 성장했다. 올해 1분기에는 5.3% 성장했다고 그 조작을 하잖아요. 그렇게 은폐를 하게 되면 실패를 반성할 수 없어요. 실패를 반성하지 않으면 성공할 길도 찾을 길이 없어요. 점점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 제가 중국의 안타까운 건 뭐냐면 손자병법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 최상의 전략이다.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 차선의 전략이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중국은 미국과 지금 정면으로 붙어 있어요. 경제, 무역 분야에서는. 그렇다면 이미 질게 예정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길을 자꾸만 지금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중국이. 중국 경제가 활성화되고 잘 나가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잖아요. 우리 수출도 활성화되고 또 우리 기업들도 그 사업 기회를 많이 창출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제발 좀 잘 가기를 바라는데 자꾸만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제가 오히려 더 답답한 심정이에요. 중국은 2008년, 2009년도 당시에 세계 경제가 거의 모든 나라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했거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근데 그때도 중국은 9% 이상 성장을 했어요. 그 전에 더 높은 성장을 했고 그러다가 2010년대 들어서 특히 2015년 이후로는 성장률 6%로 떨어졌어요. 지금 5%로 떨어졌다 그래요. 저는 더 떨어졌다고 봐요. 이게 성장률이 떨어졌다는 걸 뭘 의미하겠어요? 부가가치 창출이 그만큼 줄었고 기업의 이익 창출률도 그만큼 줄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기업의 수익률이 계속 떨어지면 누가 거기에 투자를 하겠어요? 수익률이 상승을 해야 외국 기업들도 거기에 투자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중국에도 투자하고 중국 기업에도 투자하고 중국 주식에도 투자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수익률이 계속 떨어지니까 국제금융자본은 중국을 떠날 수밖에 없죠. 저는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중국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중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그리고 중국 경제가 호조를 보여야 우리도 그 덕을 볼 수가 있어요. 중국 경제가 잘 나갈 때 우리나라가 부품 소재, 또 시설재 수출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경상수 흑자도 대규모로 커지고 또 도움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잘 나가야 되고 중국과 우리나라가 우호 관계가 회복이 돼야 우리 경제에 도움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이 자꾸만 먼저 한국을 자극하고 그 우호 관계를 해치는 일을 벌여요. 그렇게 해서 잘된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반드시 국제 관계는 우호 관계를 해치면 그 보복이 따라요. 국민 감정이 그렇잖아요. 과거에는 우리 국민들 중국에 대해서 비교적 우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대단히 부정적으로 바뀌었잖아요. 중국이 한알령 등으로 해서 우리 한류
차단한 때부터 그 기류가 훨씬 강화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앞으로 중국이 좀 그 변심을 해서 우호관계 회복하는데 중국이 좀 앞장서주면 좋지 않겠냐 싶어요. 우리나라에게 그거 바랄 수는 없어요. 자기네들 먼저 저질러 놓은 일이니까. 또 중국은 또 그동안에 동북 공정이니 뭐 이런 것 등등해서 우리 국민들의 감정을 지나치게 악화시켜 놨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그런 일을 먼저 개선하는 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간절한 바람이에요. 국제 관계는 우호 관계가 최선이에요. 그래야 서로 좋은 거예요. 그 관계가 악화되면 국제 개혁이론의 비교 우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 비교 우위에 역효과가 나기도 하지만은 보복이 이루어져요. 보복이 상승작용을 하게 되면 극단으로 치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발 그 방향으로 안 갔으면 좋겠어요. 사람이라는 게 자기 확정 편향을 가지고 있대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심리학에서 하는 얘기예요. 자기가 이룩한 업적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크게 본대요. 뭐 경제 전망도 자기가 해놓은 것은 더 훨씬 더 강하게 믿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행동에 옮긴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해도 그래 맞아 그렇게 갈 거야 이런 얘기를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예측을 해내게 되면 그 예측에 입각해서 행동에 옮겨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번에 경제병리학이라는 책을 발간을 했는데 이 책에는 경제위기, 금융위기가 필연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 경제 원리를 밝혀놨어요. 그리고 그 주기가 어떻게 가는지도 밝혀놨어요. 그래서 그걸 좀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다가 세계 경제사에서 터졌던 주요한 경제 공황들, 또 금융위기들은 망라해서 임상실험 사례로 제가 올려놨으니까 그걸 열심히 보시면 우리 경제 내지는 다른 나라 경제, 또 세계 경제가 어디로 흘러갈 줄을 스스로 예측해낼 수 있을 거예요. 경제 원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반복성에서 규칙성을 찾아내고 그 규칙성에서 원리를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경제 원리를 알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세계 경제 어디로 갈지 우리 경제 어디로 갈지 한번 예측해 보시기를 권유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개인 투자 혹은 경제 생활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감사합니다.